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58강 휴전회담은 왜 그토록 길었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날씨가 부쩍 가을 날씨로 한껏 접어들었어요. 예, 이제 찬물로 샤워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네. 또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어머, 그러네요. 예,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리 마무리 잘 하시고 네네. 무엇보다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부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아직 이제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난 학교들이 있거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 잘 하시고 원하는 성적 얻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학원 선생님다운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이 학생들 특히 고3 수험생들 가족도 같이 고3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분들도 주위에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가족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0월 10일 날 예. 다대사 방송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역사,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역사를 좀 살펴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 1932년입니다. 네. 10월 10일. 네, 딱 오늘이네요. 한인 애국단원. 한인 애국단이 바로 김구 선생님. 그렇죠. 그다음에 윤봉길 선생님 네네네. 계시죠. 한인 애국단원의 이봉창 의사께서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하신 날입니다. 그렇군요. 예. 참 이렇게 이봉창 의사는 사실 우리 사의사 묘에도 들어가 있는 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또 의사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순국하신 날까지는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백범 선생님께서는 이봉창 의사께서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네. 교수형으로 순국하시고 1946년 네네. 광복이 되자마자 서울 효창원, 네. 효창공원이라기보단 효창원이라는 표현이 맞죠? 네네. 효창원에 윤봉길, 백정기 의사와 함께 안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이봉창 의사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나마 이봉창 의사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봉창 의사는 노동자 출신이죠. 네네. 그렇게 학력이 높거나 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만한 네. 조선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 네. 그러나 일본인으로부터 조센진이라는 굴욕적인 수모와 서름을 받고 차별 대우를 겪으면서 네. 민족적인 수모와 서름이 결국에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미를 처단하고 네. 피지배민족이 정복민족의 네. 제국주의자들의 수괴를 처단한 의거임을 깨달으면서 네. 비장한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었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봉창 의사가 수류탄을 들고 태극기 앞에서 네네. 사진을 찍은 선서하는 네. 장면이 있는데요. 이 집이 바로 안중근 선생님의 동생인 안공근 선생님의 집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봉창 의사가 그 사진에서 굉장히 좀 화난 그렇죠. 얼굴을 천진난만한 하고 미소를 계셔서 지으셨죠. 예,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는데요. 예. 그 장소가 그것도 수류탄을 들고 곧 이제 의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죠. 가시기 전에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가시기 전에 그렇게 예, 맞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예. 그때가 요 날이 바로 백범 선생님 그다음에 또 안공근 선생님 댁에서 네네. 백범 선생님과 함께 기념
그 선서식을 거행한 날인데요. 네네. 1931년 12월 13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인으로 가장해서 네. 12월 17일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1월 8일이 바로 일왕 히로히토가 네.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거행되는 신년 관병식. 그러니까 그 뭐 군인들 신년식이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죠. 여기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백범 선생에게 그 물품은 1월 8일 방매하겠다라는 암호 전문. 그래서 요거는 바로 1월 8일 날 거사를 치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8일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를 겨냥해서 그 사쿠라다문, 그러니까 그 일왕의 궁성이죠. 네네. 궁성 입구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하지만 국내 대신에 마차는 뒤집어져서 국내 대신은 부상을 입었지만 히로히토는 다시 다치지 않아서 거사는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실제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이 사건이야말로 일왕의 우리 독립을 염원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그쵸. 손길이 일왕의 코앞까지 목전까지 닥쳤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겪게 되는 만약에 이게 거죠. 성공했더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안중근에서 못지않은 일왕을 그렇게 일본에서 천왕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 왕을 예. 처단하는 일이 거사가 됐을 텐데요. 그걸 또 준비를 했다는 것부터 실행에 옮겼다는 것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거사를 치르기 전에 그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마치 이제 수풍이라도 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신 것도 참 그 담대함이 놀랍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봉창 의사께서 순국하신 날. 근데 이제 거사를 치르시고 체포가 되셔서 예. 옥중에서 순국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봉창 의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1908년 10월 13일 네. 의병장이신 이강년 선생님께서 네. 일제에게 체포당하셔서 교수형을 당하시고 순국하신 날입니다. 네.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는 10여 년 더 전이긴 하지만 이봉창 선생님이나 이강현 선생님이나 두 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일본에 맞서 싸우다가 체포되셔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신 경우인데요. 이번에 의병장이신 이강현 선생님입니다. 예, 이강현 선생님께서는요, 구한 말이죠. 네. 1880년 묵과에 급제하셔서 선전관에 임명돼 배술길에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에 고향에 은거를 하시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동학군에 투신을 하시죠. 네네. 그리고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반발련 등 일제의 일련의 어떤 조선 침략의 과정에 분노하셔서 을미의병으로 일어난 전쟁이 시작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의병 항쟁에 투신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13도 창의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인영 총대장, 그다음에 허위 총참모장과 함께 13도 의병연합의 호서지역 대장으로 선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서지역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지방을 아우르는 지역의 대장, 지역 총사령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나 안타깝게 체포당하시고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어마어마한 우리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직접 분계에서 일어나셨지만 또 숱한 아까운 목숨들이 참 이슬로 사라졌었죠. 맞습니다. 네, 그중에 또 큰 몫을 담당하셨던 이강현 선생님께서 순국하신 날입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서울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빼앗는 것이 의병인가?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를 공격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이 역적이냐? 원수인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임금을 협박하여 적을 섬기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이 역적이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순국하시면서 시를 한 수 남기셨는데요. 이 시를 읽는 것으로서 이강현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좀 마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중에서 남긴 시 중에 일부입니다. 한평생 이 목숨 아껴본 바 없었거늘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어찌 삶을 구하려 하겠느냐마는 오랑캐 처부술 길을 다시 찾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다고 해서
넉마저 사라지겠는가 라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네, 참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지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께 더더욱이 감사를 드리면서 참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이 현재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친일파 세력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만행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우리 후손된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아무튼 이봉정 선생님, 이강년 선생님 두 분의 순국일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역사도 중요하게 다뤄줄 이야기 하나 더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 지금도 뭐 그 유신독재 시절처럼 네. 언론이라든가 개인 사생활까지 그렇죠. 관리하고 네. 관리당하는. 네. 신유신이라고들 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SNS를 바꿨는데요. 네. 예. 1972년 10월 17일. 네. 바로 10월 유신. 네. 유신체제, 유신독재라고 부르는 10월 유신이 네. 선포된 날입니다. 네. 유신헌법이 새로 이제 개악하게 된 날이죠. 헌법을 예, 맞습니다. 개악한. 예, 그것은 뭐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을 네. 새롭게 만든다라는 예. 거고요.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그쵸. 해서 이름을 이제 본딴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거기서 가져온다는 것부터도 박정희 대통령의 일종의 그 정신의 모태가 일본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예, 네. 공교롭게도 사실 이 날은 네. 10월 17일 같은 경우에는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과 같습니다. 일부러 그 날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글쎄요. 그것에야 뭐 이제 확증은 아직 안 됐지만 네네네. 그때와 갑신정변 때와 1972년의 10월 유신 네.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하기도 하죠. 네네. 예. 10월 유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10월 유신에서는요.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과 네. 국회의회 선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법관을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야, 그러면 입법과 사법이 일단 모두 대통령 수중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헌법을 초월하는 헌법의 기능을 제한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네. 긴급조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행정, 입법, 사법 네. 3권을 모두 대통령이 종신토록 장악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설계된 영도적, 절대적 대통령제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이 유신헌법의 초안은 당시 젊은 검사였고 네.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기춘 검사에 의해서 유신헌법 초안이 네.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뭐 헌법이라고 이야기는 붙여있지만 매일 새롭게 바꾸는 뭐 헌법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사실 헌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냥 절대 왕정 시절로 복귀하는 그런 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게 뭐 영구 집권이니까요. 종신토록.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요 유신이 이제 10월 17일, 1972년 10월 17일인데요. 뭐, 그로부터 한 5일 전이죠. 이제 10월 네. 1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시에서 네. 고고음악, 네. 춤을 금지시킵니다. 왜요? 갑자기? 미풍양속을 해치고 퇴폐적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요즘으로 치면은 홍대 클럽. 네네. 그 다음에 무슨 나이트 클럽. 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사실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는 곳에서 막 이렇게 놀고 술 마시고 이러는 장면이 좀 이렇게 탐탁지 않아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도 항상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좀 빠른 곡 이런 음악도 들으면서 예. 적당히 좀 유흥을 즐기고 이런 게 또 젊은 청춘들의 또 나름대로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미래,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네네. 미래와 진로를 탐색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 좀 활기를 네.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젊었을 때 놀지 않으면 언제 놀아보겠습니까? 나중에 늦바람 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고음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고고음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고음악이요. 예, 고고음악은 이제 미국 음악인데요. G-O-G-O. 그러니까 영어로 고, 가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이제 되게 역동적이고 활발한 그러네요. 발랄한 음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음악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탱고, 그다음에 무슨 차차차, 뭐 룸바, 요즘 이렇게 스포츠 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음악들. 그러니까 정해진 스텝과 동작이 있는 어떤 정형화된 격식이 있는 이제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그 고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미국의 대중음악이었던 재즈, 그다음에 락앤롤, 로켓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대단히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 고고 음악은 고고춤은 특별한 제약,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자유분방하겠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대단히 자유롭고 저항적이고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진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기엔 기성세대, 즉 집권층이 보기에는 대단히 문란해 보이고 퇴폐적이고 못마땅해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지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꽤 있죠. 무슨 고고 80인 고고 70? 고고 70인가요? 예. 그런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영화에서도 그 당시 그런 음악을 억누르려는 어른과 그런 음악을 지키려는 청년들과의 어떤 갈등을 드린 영화들도 꽤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 당시가 바로 이제 뭐 제임스 딘이라든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 그다음에 좀 반항기를 다루는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시대. 그리고 나서 좀 나중에 나온 게 바로 이제 디스코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이전에는 조금 우아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이제 뭐 스포츠 댄스류의 왈츠 이런 류의 춤이 그나마라도 있었다면 그렇죠. 그게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좀 자유분방하고 이런 춤이 다소 좀 빠른 템포의 그런 음악들이 보다 젊은 층들을 사로잡았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정부에서 그것도 어른들이 혀차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아예 정부에서 금지를 했더라. 유신헌법 직전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충격받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이 바로 사실 이게 특별히 이 젊은 층들이 춤추고 빠른 음악에 뭐 한다 하더라도 정권에 크게 위해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것까지 탄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독재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요 당시 그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말씀드리면은요. 서울시는 12일 시내 관광업소를 포함한 전 유흥업소에 대해 고고음악과 고고춤을 일절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 고고음악과 고고춤의 금지령은 양탁식 서울시장이 각 업소에 공문을 내는 형식으로 취해졌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표 60여 명을 시청으로 불러 고고춤 금지에 따른 5개 준수 사항과 세부 지침을 시달하고 이 5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라는 겁니다. 네. 놀랍네요. 뭐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신 이제 선포가 되게 되는 건데요. 네네. 요것은 바로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의 어떤 권력의 위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61년 5.16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네. 그리고 63년에 민정에 이양한다고 하면서 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자기가 민간인, 그러니까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67년에 재선이 되고요. 네. 그럴 때 3공화국의 그 당시 대통령 헌법은 대통령직은 1차에 하나의 중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미 2번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1969년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박정희가 대통령 후보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 없는 총통이 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것이 현실화가 됐었던 거죠. 예. 다시는 여러분께 투표해 달라고 표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선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죠. 그 뜻을 우리 네. 국민들이 잘 몰랐던 거죠.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을 가까스로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부정부패 그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걸리 고무신 막 돌리면서 금품 관건 선거가 네네. 자행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네. 당선이 된 박정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고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못하게. 네, 그다음에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게 하죠. 네. 참. 사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뭐 대놓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뭐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뭐 신유시 시대라고 하기에 참 걸맞을 정도로 예.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언론들 통제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예, 이제는 뭐랄까 포털 업체의 법무팀에서 네. 그 고객들이죠. 그 가입자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검열하고 있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대통령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사실 뭐 계엄까지 선포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가 10월 27일에 그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유신 헌법안을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서 유신 헌법이 개정이 되거나 헌법이 바뀔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국민투표를 붙여야겠죠. 네네. 그런데 국회의 권한을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니까 국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공고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거죠. 네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91.9%의 투표율에 91.5%의 찬성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네. 투표율과 찬성의 그 비율 또한 누가 봐도 강압적으로 치러진 선거라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요 투표율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안이 이제 국민투표를 이제 통과를 하죠. 네네.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이제 그 헌법을 이제 통과시켰으니까, 대학에는 휴교 조치를 살짝 풀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척 하면서 계엄령도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 비상계엄을 해체한 다음 날 12월 15일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요. 그래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월 23일에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하죠.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유명한 체육관 선거. 예. 그래서 2,359명 중에 2명을 제외한 2,357표가 찬성. 야. 반대는 하나도 없고요. 무효표가 2표. 참. 그래서 제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선출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안에 뭐 2,000여 명 안에 사실 대의원으로 꼽혔다는 것도 이제 좀 인정받는 박정희 대통령이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로만 아마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100%가 안 나왔다는 게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예. 무효라도 나왔다는 게. 박정희 정권은 이유신 체제를 소위 자기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한국적 독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예. 어딜 봐서 사실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석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조차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민청년 사건, 민청년을 조직해서 전국적인 반대 투쟁, 그다음에 또 언론인들도 그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그다음에 뭐 종교인,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회복 국민회의, 그래서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73년 대통령 후보였으면서 동시에 박정희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일본에서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누구보다 위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뭐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5년 8월에 개헌 청원 운동을 벌였던 장준하 선생님께서 의문사를
당하시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야권에서 큰 선생이시고 큰 지도자셨던 분들을 하나둘 이렇게 제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가운데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남았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 네. 아무튼 그렇게 그야말로 그 이전에는 독재로 가는 길목이었다면 유신헌법, 이 10월 17일에 유신헌법이 나옴과 동시에 본격적인 독재를 선언하는 그렇죠. 이제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유신으로 1972년 10월 유신으로 독재를 완성했다. 아, 그렇죠. 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좋은 편이네요. 예. 그때 내걸었던 명분이 말씀드렸었던 바로 뭡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975년 전후로 해서 네. 베트남이 네. 공산화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유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명분 자체가 반공주의였다라는 거죠. 예. 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의 뜻이 국민에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독재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닌가요? 독재는 이 왕이든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모든 이 권한의 주인인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이게 같을 수가 없는,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양립할 수가 없는 의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무튼 오늘의 역사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많은 10월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 유신, 10월 17일 10월 유신 이야기를 또 함께 드려봤고요. 그럼 본편에서 다시 또 오늘 이야기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그날 1953년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그날 오후 10시를 기해 전 전선에서는 포성이 멎었다.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3년 1개월 3일째 휴전회담을 시작한 지 2년 18일째 되는 날이었다. 휴전회담의 모든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했기 때문에 한국은 처음부터 협정의 일주체로 나설 수 없는 위치였다. 단지 백선엽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시켰을 뿐이었다. 한국군 대표는 대표성도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었다. 한국군 대표는 어떠한 분과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단지 한국군 이수영 육군 중령이 연락장교회의에 참석했다. 공산군 측의 수석대표는 북한이 맞고 본 회담 대표 숫자도 북한이 한 명 더 많았다. 반면 미국은 한국은 물론 나머지 유엔 참전 15개국도 철저히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회담을 주도했다. 따라서 전쟁 수행은 물론이고 휴전회담 과정에서 한국의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네, 제 58강 휴전회담은 왜 그토록 길었나 편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군요. 끝내야죠. 예. 네, 저희 사실 진짜 전쟁 기간 자체도 길기도 했지만 저희 다드사를 방송하는데도 참 지칠 만큼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참 그간 전쟁 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럼 휴전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예. 제목이 궁금하네요. 휴전회담은 왜 그토록 길었나요? 휴전회담이 길었나요? 예, 길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시작이 됐죠? 1950년 네. 6월 25일이죠. 그렇죠. 예, 전쟁이 끝난 건 휴전 협상이 네. 조인이 된 네.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된 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네, 한 3년 정도. 3년이죠. 예. 예. 그런데 휴전 협정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네네. 1951년 7월 10일부터입니다. 51년이요? 예. 그러니까 2년 하고도 17일 동안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됐던 한 1년 정도만 정말 피터지게 싸움이 일어났었고 예.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휴전협정 기간이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북한군에 의해서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지요. 네네. 그리고 나서 파죽지세로 북한군은 네네. 낙동강까지. 그죠? 예,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예.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음. 일본으로 네. 피난 정부를 네. 임시 정부를 옮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죠. 네네. 예.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서울 서울 수복이 수복이 되고 예. 북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거의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네.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네네. 일사후퇴라고 하는 후퇴가 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게 굉장히 긴 얘기 같은데 길지 않았군요. 1년 예. 정도에 다 끝난 이야기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38선, 지금의 오늘날의 휴전선을 경계로 밀고 밀리는 지루한 교착 상태의 전투가 2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그러면 사실 이제 휴전회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뭐 휴전회담을 하게 되면 어쨌건 전쟁을 그만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은 뭐 그래도 전쟁이 좀 약간 소강탕 상태에 접어들고 그렇죠. 그래도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적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년 동안 그것도 휴전선을 넘으며 서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어찌됐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안에서도 피해가 또 막심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피해가 이제 많았었던 건 뭐 전쟁 기간 내내였지만 네. 민간인 피해가 가장 많았었던 것은 이제 실제로 그 전쟁이 밀고 밀리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네네. 바로 이제 휴전 협상이 개시되는 네. 시점, 즉 남과 북의 어떤 교전 상태가 38선 휴전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지루한 상황이 전개됐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바로 공군력에 의한. 네네. 왜냐하면 전선이 형성이 됐으면 그 전선에 있는 민간인들은 이제 피난을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북이든 남이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민간인 별로 없게 되는 거고 군인들의 희생이 좀 많았었던 건데 민간인 피해가 많았었던 것은 실제로는 남한 같은 경우에 네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치산 네. 투쟁이 일어났었던 지리산 주군, 예. 부군, 경상남도하고 이제 전라남도의 이제 접경 지역이 되는 네.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네네. 이런 일들이 이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제주 4.3이라든가 네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육군 전력, 육상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백중세였는데 이제 공군력, 해군력이 이제 미군이 유엔군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평양부터 해가지고 북한의 거의 주요 도시는 거의 초토화가 되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소였었던 이제 수풍댐도 폭격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력 시설이 차단이 되면 다른 공장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규모 공장에 이제 폭격을 한다고 하지만 네네. 이제 작은 소규모의 공장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세균전까지 이루어졌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31 부대가 있었다라는 네.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휴전협정은 또 휴전협정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전쟁을 또 같이 계속해서 병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양측이 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군사들이나 민간인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위에서는 어쨌건 휴전을 어떻게 서로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밑에선 죽든 말든 휴전협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휴전회담을 재빨리 끝냈더라면 그렇게까지 많은 또 사람들이 최대한 또 인명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이고요. 아, 예. 그렇군요. 왜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네네.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네.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천황이 특별방송을 통해서 일왕이 특별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국하고 네. 일본, 패전국인 일본하고 그 미주리오 함상에서 항복에 조인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화조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네네. 하는데 독도 비밀협정 경우도 그런 내용의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서야 발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의 재무장 문제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2014년 대한민국 동북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조약될 때랑 좀 시간이 좀 꽤 흐른 다음에 발효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한 협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가 되는 네. 타이밍이 바로 한국 전쟁에서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하고 예, 겹친다라는 거 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 동아시아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제가 패망하면서 네.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게 되면서 그때 펼쳤던 정책이 바로 뭡니까? 현상 유지 정책이죠. 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바로 조선에서의 식민지 상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태의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한 것의 기조로 네네. 일제 통치 기구, 네. 행정 조직, 모든 조직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친일 부역자들, 민족 반역자들이 처벌되지 그렇죠. 못했죠. 행정,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전면에서 그대로 네.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하여튼 요것도 나중에 다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네네네. 그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네. 일사후퇴가 되면서 이제 1951년부터 그 38선을 중심으로 네. 밀고 밀리는 어떤 교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네. 이때 미국은 유엔군은 전면적인 그 한반도 정책을 네.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한다. 네. 세 번째로는 전선을 안정화시키면서 휴전 교섭을 한다.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경 대응 방안은 바로 뭐냐면 원자폭탄을 사용한다. 그리고 중공과의 전쟁을까지도 감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1월 30일 원자폭탄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일본에서 재미를 좀 봤군요. 예. 그리고 메가더는 12월 9일 원자폭탄의 사용이 사령관, 즉 자기죠. 자기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기를 원한다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것은 되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네. 사실 또 유엔과 미국이 어찌됐건 2차 대전을 끝낸 종전시킨 일종의 국가로 그렇죠. 예, 어쨌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직접 또 전쟁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지금 협상 중이었었던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다. 네네. 이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 네. 한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중공군의 대규모 전격적인 참전이 네. 있었던 거고요. 소련군의 지원을 상정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수적으로든 물량적으로든 그러니까
북한군만을 상대를 하게 되면 군사적인 면에서 또 육해공 그 전략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세가 네.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가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남한 중심으로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데 중공군이라든가 소련이 개입을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됐죠. 어렵게 됐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선을 안정화시키고 휴전 교섭 방안을 한다. 그러니까 요것을 고민하면서 마지막에는 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네, 뭐 이런 그러한 고민들까지 있었지만 어찌됐건 뭐 핵폭탄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걸려서 예. 그런 상태에서 휴전 협정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시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상태에서 어찌됐건 휴전 협정을 갔으면 아까 이제 뭐 주제도 그렇고 휴전 협정이 대체 왜 이렇게 길어졌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휴전협정에서 휴전협상이 굉장히 3년 동안, 2년에 걸쳐서 되게 네네. 지루하게 썼던 원인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휴전회담의 성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네네.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남과 북의 그 경계선, 국정이 네. 되겠죠. 네네.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쟁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에 대한 거라는 네네.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전쟁의 그 성격을 네. 어떻게 네. 규정할 거냐? 네네. 그 휴전회담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이 될 거냐가 네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의 당사자였었던 미국, 소련, 중국 그게 이제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먼저 중국 입장을 들어보면요. 중국 입장은 뭐 되게 대단히 명쾌합니다. 국공 내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 상태가 일제 침략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내전도 그렇죠. 겪었고, 국공 내전을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네네. 때문에 중국 내부의 문제를 복구하는 것이 대단히 급선무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중국은 최대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것은 이제 북한과 그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1950년 6월 25일날 전면전 이후에 1년 동안은 밀고 밀렸다가 크게 이제 남진, 북진 네. 이러면서 38선으로 교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면서 38선으로 이제 전선이 그 교착이 되면서 미군, 유엔군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시설, 공업시설, 민간인부터 네.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네. 아까 이야기하셨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공군과 이 같이 투입이 그다음에 됐고, 또 소련군의 지원을 절실하게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아예 끝내든가 아니면 빨리 휴전을 하거나. 그 휴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원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맏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예. 반면에 미국은 그 자본주의의 예. 맏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전쟁. 여기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만약에 유엔군, 미국식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코앞에 소련, 중국의 코앞에 미국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원자폭탄, 핵폭탄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중국과 소련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네.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정들 때문에 전쟁을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좀 맏형격인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소의 그 냉전 시대의 이 경쟁 때문에 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사적인 부담과 손실보다는 정치적 이념의 승리가 중요했었다라는 거죠. 소련은.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도 그랬습니다. 네네. 마찬가지였겠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또 미국 경제로 인하여 정치가 지탱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군수산업체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미국은. 예. 그러니까 막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의 소비가 끝난다라는 건, 전쟁이 끝난다라는 건 미국 정계, 미국 재계가 대단히 위험한, 네. 다시 한번 경제공황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미국에게는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뭐 미국 본토에서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좀 소비하게 되는 구석이 좀 있으면 명분상으로라도 어쨌건 뭐 좋기만 하다면야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를 돌리는 데는 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럼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과의 이해관계도 있었다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쨌건 간에 그럼 휴전협정을 하게 되면 전쟁 상태가 휴전이기는 해도 네. 전쟁을 잠시 쉬는 것이기는 해도 네. 회담이니까요. 예, 예. 군사적인 분쟁이 네. 정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휴전협정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네. 강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는 회담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잠깐 쉬는, 언젠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회담을 했다는 거군요. 예. 즉, 미국은 전선에서의 38선 부근에서의 전투행위가 정지되다 네. 하더라도 예.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아. 그러면 38선 네. 휴전선 남쪽으로 무기를 쌓아두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체제가 미사일 방어 체제, 네, 미사일 네. 공격 체제가 네. 우리나라 좀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왜 정전협정을 하지 않고 휴전협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미처 안 해봤는데, 예. 아, 그러한 게 있었군요. 전쟁을 사실상 어쩌면 별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좀 재정비를 해서 제대로 이제 자신의 영토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 자기 맞습니다. 위하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쟁 상태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결이 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 휴전 후 협상 네. 이런 것은 미국의 침략을 가속시킬 뿐이다.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 네. 그다음 군사력을 우세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공세에 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승만도 정전을, 평화협정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뭡니까? 반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거나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하게 되면 이때까지 자신을 지탱해왔던 이념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손을 잡았다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네. 전쟁의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지도자가 져야겠죠. 그렇죠. 예, 정부가. 그렇게 되면 권력의 붕괴는 순식간에. 예. 네. 순식간에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이 휴전협정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논의되는 과정에 미국 측의 이해관계와는 우리 정부 측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우리 정부, 이승만 정부 측의 그렇죠. 이해관계가 민중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똑 떨어졌다.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군사분계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의 어떤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한편에서는 전투 상태가. 그래서 무슨 낮에는 북한군의 고지였다가 밤이 되면 우리 국군의 고지가 되는 이런 우리 영화 고지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네네. 이러한 소모적인 전쟁이 계속이 됐었던 거고요. 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포로 송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지난 시간에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네바 협정 118조에 따라서 그 중국하고 북한 측에서는 전원 자동 송환한다. 즉각적으로. 네네. 그런데 유엔군 측에서는 개별 송환을
고집한, 개별적인 자유송환, 자유의지에 따른 네. 송환을 고집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제네바 협정 7조의 포로들의 개인 권리 불가침 조항인데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바로 뭐냐면, 미국이 주장한 인도주의 입장, 그 다음에 제네바 협정 7조의 그 개인 권리 불가침 조항은 바로 뭐냐면, 포로 수용소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었다라는 거죠. 송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포로 송환 문제라든가 휴전 협정의 문제를 이념 공세로 네네. 취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포로들을 네. 풀어주게 되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사게 되고 네. 협상이 또 연기되고 지지부진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전쟁이 계속해서 휴전 협정이 계속해서 늘어지게 된 이유가 대충 나오네요. 네. 예. 딱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이들이 또 있는 거고요. 예. 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네네. 잠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네네. 9월 4일에서 9월 8일까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대일 강화 조약. 네. 일본과의 강화 조약이 체결하는데요. 소련과 중국, 중공이죠. 일본이 재무장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네.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을 재무장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었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면 네네.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점령 지역, 네. 그러니까 38선 이남과 이북의 점령 지역에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네. 협상을 지지분하게 끌면서 동시에 남과 북 한국 전쟁에서의 협상을 지지분하게 끌면서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나라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념 공세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 대부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 진영의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뭐 대표적인 힘센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네네. 미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옮겨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그게 지금 이때로 그러니까 몇 년 후인 이때 그렇죠. 휴전 협정을 할 때로 옮겨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예.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하고까지도 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상이 2차 대전의 그 정전 협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아직까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또 벌어졌고 그 휴전 그렇죠. 협정까지 이어졌었고요. 그게 사실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이전에 다드사 에피소드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을 전범국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시 재무장을 시켜주는 오히려 평화헌법을 깨는 방향의 그러한 이제 조항을 지금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특히나 뭐 일본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예. 이미 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야기하셨듯이 일본이 한반도 전쟁, 한국 전쟁에도 투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재무장을 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네. 휴전선에서의 어떤 전쟁 상태는 소규모 전투, 네. 인명피해만 발생하는 전투가 네네. 있었고요. 남한과 북한의 체제에는 별로 위협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고한 군인들. 그러니까요. 만 희생되는 전투가 네, 지지부진하게 정말 의미 있었고. 없는 전쟁이었던. 예. 그리고 나서 미군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우세한 공군력을 네. 통해서 폭격을 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휴전 협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은 휴전 협정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은 예. 미국 쪽이 더 유리하게 그것 때문에
넘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국면을 간 거죠. 북한과 중국 쪽에서 소련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협상에서 소련은 뭐 전면적으로 나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북한하고 이제 중국이 대표 자격으로 이제 참가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한데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같은 경우는 자유경제, 시장 경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생산 물품을 계획하에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히 비효율인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전쟁을 계획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계획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정책적인 측면도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은 뭐 그러저러한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좀 뭐 이해관계가 있었겠지만 이 협상에서 회담에서는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은 그래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계속해서 폭격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중국과 북한에서 미국 측의 강한 푸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고 들어간 형국이라는 것이죠. 회담 자체가 수세가 된 거죠. 네. 아까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좀 필요가 있는데 당시 정식 휴전협상 대표도 아니죠. 네네. 하지만 거의 모든 입장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승만이니까. 네네. 이승만에 의해서 모든 입장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승만은 휴전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념 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휴전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한반도를 군사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가중시켜서 자신들의 군수 물자라든가 이념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승만은 휴전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계속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북진 통일입니다. 북진 통일. 그래서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강행할 것을 공언을 하죠. 능력은 되나? 그러면서 미국을 자꾸 압박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도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미군 입장에서도 미군이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멈추고 그 대신 전쟁을 멈추더라도 전쟁 물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전쟁 기지를 만드는 건데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은 안 하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미군 입장에서는. 그게 미군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었던 현상주의 정책. 그게 일부 변형이다. 이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북진 통일을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이게 북진 통일 주장하는 것은 능력은 없었지만 바로 뭐냐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선 북진 통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반공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예. 참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휴전이 깨지고 전쟁을 하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휴전협정, 전쟁 상태를 잠시 중단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협상이 사실 뭐 지지부진한 상태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긴 했지만 미국 측의 폭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좀 아무래도 상공에서 우세한 이 수세를 띠고 있던 미국 측의 압박에 약간은 좀 빨리 전쟁 끝내고 싶은 북한 측 그리고 중국 측에서 약간은 조금 한 발 더 주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좀 결과 역시도 약간 미국의 입장이 조금 더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결과가 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 휴전이 지연됐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의 국면상 네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실리를 잃은 상태에서 명분을 쌓아야 네네.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물리적 상황은 교착 상태였고 그러면 정치적 이념적 승리를 거두려고 대립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실리를 네. 획득하는 네. 상황으로 가려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게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종전과는 다른 개념. 네. 그래서 팽팽한 긴장 상태. 언제라도 다시 한번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네. 상황으로 이제 만들게 된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예, 휴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지속적인 군비 확장, 네. 그다음에 또 군사력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분단 체제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네. 상태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남쪽 같은 경우에는 반공을 중심으로 체제가 유지게 되는 것이고, 네. 예,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평화 공세, 남쪽에서 평화 공세가 나올 때는 정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 네.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광복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평화 공세가 나올 때, 남쪽 주도의 평화 공세가 나올 때는 정권의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평화 공세라는 건 대표적인 게 바로 72년 7월 4일 남북 네. 공동성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7월 달 바로 넘어서 10월 아까 오늘의 역사편에서 말씀드렸었던 10월 유신이 바로 네. 그 해에 네. 선포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진 않았던 거 아닌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네. 워낙 그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남북 간의 화해, 공존을 네네. 모토로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처럼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정권이었을 때는 갑자기 돌변해서 반공이 아니라 약간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아무튼 남북 관계에서 가장 또 우리에게 깊은 반공 정신을 사실 예. 새겨주었던 것이 한국 전쟁인데요. 예. 그게 이제 뭐 적으로서 실제로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물론 이승만 정부가 북진 통일까지도 생각을 해서 뭐 오히려 휴전 협정까지도 깨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같은 휴전 협정 자체도 이때 맺게 된 휴전 협정 자체도 이승만 정부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이 같은 휴전 협정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서 적을 두고 사는, 그래서 뭔 일만 터지면 북한 탓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그렇죠. 이런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남한 안에서 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 모든 갈등을 네. 반공으로, 네네. 빨갱이로 하나로 몰아가는 네. 블랙홀 효과가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또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의 당사자는 분명히 남과 북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의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북과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통일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뭘 하든 간에 외교적인 문제에서 지금 2014년에 와서도 전혀 우리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휴전협정을 잘못 맺으면서. 그렇죠. 네. 1953년 7월 27일 159차 회의에서 아, 네. 휴전협상의 159차 회의에서 유엔군 수석 대표 해리슨 중장, 네. 그다음에 공산군 측 네. 대표는 이제 북한의 남일, 네. 그래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그다음에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네. 그다음에 중공군 의용군 총사령관 펑더화이가 휴전 협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네네. 여기에 어디에도 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풀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현재 또 우리가 거의 반식민지처럼 미국에 기대해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예. 그러한 미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그닥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러한 긴장감을 미국에서조차 계속해서 또 여전히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군사적 긴장감과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네네. 그것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네. 생각한다면 누가 전쟁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지가 분명하게 이제 보일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네. 전쟁의 당사자가 전쟁의 근본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차제 정전협정 내지는 평화협정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남한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네. 군대에서 그러게요. 아까운 청춘을 예 거기다가 군 문제가 요즘 좀 많습니까? 예,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남과 북이 다 지금 아까운 청춘들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군에서. 예. 어찌 보면 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네. 해양 진출을 할 수 있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네, 그렇죠. 대륙과 해양을 이을 수 있는 허브가 되는. 예, 그렇죠.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북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섬이죠, 섬. 섬이죠. 예,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예.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네. 그 문화 인류학적으로 네네. 보면 그 섬 사람들은 대단히 폐쇄적인. 우리가 지금 폐쇄적이지 않으니까 반공 아니면 안 되고. 그렇죠. 너 빨갱이야? 라는 질문에 정말 나 빨갱이 아니에요라고 변명해야 하고. 네네.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도 침해되고 있는. 네. 예. 빨리 평화협정. 네.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요. 이산가족 분들도 거의 이제 완전 고령이셔서요. 거의 이제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남아 계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그 생전에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예.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나이를 드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싶어요. 예. 이쯤 됐으면 다시 또 전쟁할 거 아니니까요. 이제는 좀 마침표를 찍고 정전하고 이제 확실하게 좀 평화적인 그런 이 협정을 맺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벌써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다 됐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이제 100년입니다. 그럼요. 네. 예, 광복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아우, 100년입니다. 예. 한반도의 역사에서 보면 네. 통일신라 고려 이후에 네. 고려가 건국된 게 이제 918년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가 건국된 게 918년이고 신라가 고려에 합병이 된 네네. 것도 머지 않아서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1200년 가까이 단일한 단일로. 국가, 예.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고작 어찌 보면 분단 70년, 분단 100년, 긴 거 아니지요. 네네. 빨리 네. 남북이 하나로. 네. 네, 단지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같이 합치자 이런 것 말고도요. 얼마나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 우리 소중한 청춘들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가며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낭비되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우리가 빨리 이 휴전을 끝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또 봤지만 정권에서 의지를 강하게 또 가지면 그만큼 또 한 발짝 크게 내디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는 네. 이 휴전협정. 남북한이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남북 간의 화해, 네. 평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문득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생각이 나서. 예, 뭐 어떤 의미에서든 통일은 대박입니다. 아, 그럼요. 그 의미 그대로 정말 평화 통일을 잘 이뤄내신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오늘 58강 함께 하셨습니다. 휴전회담은 왜 그토록 길었나? 오늘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